이번 이라크전은 우리가 3차 예선에서 확실하게 1위를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수 있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순위를 보면 한국이 2승 1무로 승점 7점, 이라크도 2승 1무로 승점 7점이거든요. 다만 여기서 득실차에서 우리가 앞서 있기 때문에 1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라크의 득실차를 보면 재밌는 게 2골을 득점을 했고요. 1골도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경기 동안 1대0, 0대0, 1대0 승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라크가 기본적으로는 단단한 수비를 통해서 실점을 최대한 하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고, 득점에 관련해서는 생각보다는 저조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라크전도 우리가 아무래도 홈이다 보니까 이라크의 단단한 밀집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베스트 11은 지난 요르단전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 왼쪽 라인에는 황희찬과 엄지성이 모두 부상당한 상태에서 배준호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는 주민규 선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오현규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오현규 선수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제외하면 모든 선수들이 지난 경기에 나왔던 선수들과 동일한 명단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이라크가 아주 촘촘한 수비 라인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라크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배준호와 이강인, 그리고 뒤에 있는 서령우와 이명재, 특히나 이 왼쪽과 오른쪽 사이드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가장 중요할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홍명보 감독이 본인이 감독직에 선임이 됐을 때 MIK 회의에 나가서 이야기했던 것도 좌우 측면을 빠르게 흔들어야 상대 수비가 흔들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변형 3백이라던가 라볼피아나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지난 경기를 기준으로 배준호와 이강인이 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중앙 지역에 선수들을 쏠리게끔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서령우와 이명재가 넓은 공간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박용우가 가운데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약간 왼쪽으로 내려오면서 3백을 만드는 이러한 형태가 되죠. 이렇게 3백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좌우 풀백이 높게 올라가는 것을 선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높게 올라갔을 때 이명재와 서령우가 상대 수비를 측면으로 끌어내면 이때 가운데에 들어가 있었던 배준호, 이재성, 오현규, 이강인, 가운데에 많은 선수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면서 상대의 수비 공간에 공간을 만들고 침투까지 이루어지는 이러한 형태를 홍명보 감독이 기본적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저 공격 형태가 과연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늘상 이렇게 계속 똑같은 전형만 만들면 안 되니까 박용우가 3백을 만들지 않고 박용우가 미드필더 라인에 있고 이명재가 3백을 만들면서 배준호가 자연스럽게 측면으로 나오고, 여기서 이제 뭐 황인범이 좀 올라가주면서 공격에 가담을 하는 이러한 형태로 틀은 똑같지만 선수들 사이사이에 움직임 자체는 약간씩 달라지는 이러한 형태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일단은 만들어야 되는 이러한 미션이 이번 경기에 존재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는 당연히 수비라인 사이사이 공간에서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선수들, 특히나 이강인과 배준호의 플레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무엇보다도 이강인과 배준호는 이런 밀집 수비를 상대했을 때 뭐 좁은 공간에서의 그런 볼 소유 능력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선수들이 상대 수비를 본인들에게 끌어당기는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죠. 특히나 이강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는 이강인 선수의 영향력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이강인을 향해서 상대 수비가 쏠리게 되고요. 이강인에게 수비가 쏠리는 순간 이강인 선수가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넓은 공간을 이제 바라보면서 패스를 찔러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반대편 공간에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이강인이 패스를 보내준다. 그러면 그 볼을 받는 선수가 배준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배준호가 가운데로 들어가주면서 수비를 가운데로 쏠리게끔 만들 때 이명재가 올라와서 이 볼을 받아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도 이 요르단전에 좌우 측면을 흔드는 장면에서 득점이 나왔었어요. 요르단의 수비도 이제 이런 장면에서 무너졌던 거죠. 이 장면을 보시면 가운데에 이번에는 이명재 선수도 가운데로 들어가 있고, 뭐 이재성, 이제 주민규, 이강인까지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때 엄지성이 측면으로 빠지면서 엄지성에게 먼저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엄지성이 볼을 잡았을 때 측면 지역에서 이 공간에서 돌파를 시도를 하는 거죠. 중앙 지역의 선수들이 많이 밀집해 있으니까 엄지성에게 공간이 처음에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엄지성이 돌파를 하다가 수비가 본인에게 쏠리니까 뒤쪽에 있었던 이명재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이명재는 볼을 받아서 아예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합니다. 근데 방향 전환을 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방향 전환이 되니까
반대편에 있었던 서령우 선수가 올라가면서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상대 수비가 밀집해 있다가 서령우가 반대편으로 뛰어나갈 때 수비가 끌려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수비가 무너집니다. 서령우가 볼을 잡을 때 수비가 한 명 끌려나가고요. 이때 중앙 수비에 공간이 조금씩 발생을 하기 시작하고 여기서 서령우가 볼을 잡아서 크로스를 올리려고 하는데 주민규와 엄지성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상대 수비수들이 주민규와 엄지성 때문에 이 선수들에게 시선이 쏠려요. 그러면 수비라인 앞 공간에 있었던 이재성에게 공간이 나고 이 공간으로 크로스가 올라오면서 이재성이 머리에 볼을 맞춰서 득점으로 가져가는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상대의 밀집 수비를 흔들어 놓으려면 좌우 전환 패스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변형 3백 혹은 뭐 라볼피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좌우 측면을 넓게 쓰면서 동시에 이강인과 배준호 이런 선수들이 수비를 한쪽으로 몰아세운 다음에 반대편으로 전환해주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상대 수비의 공간을 만드는 움직임을 많이 만들어내면 낼수록 우리가 이라크의 수비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경기부터 배준호와 이강인 이 좌우 하프 스페이스에 있는 선수들을 이번에는 선발로 기용을 해보면서 얼마나 이 선수들이 좌우에서 상대 수비를 잘 흔들어줄 수 있는지도 검증해 볼 만한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두 선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비를 한쪽으로 쏠리게끔 만드는 능력이 있는데 그 선수들이 좌우에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유럽 축구를 보면 이제 공격을 하는 강팀들이 기본적으로는 좌우 하프 스페이스에 얼마나 플레이메이커들이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횟수가 많아지잖아요. 예를 들면 맨시티 같은 경우는 데브라이너와 베르나르도 실바, 아스날 같은 경우는 뭐 웨데고르나 사카, 반대편에는 이제 뭐 라이스라던가 하베르츠 혹은 뭐 진첸코 이런 선수들이 계속 좌우를 흔들어 주니까 특히나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잡아서 앞쪽에 있는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주고 반대편으로 패스를 넘겨주다 보니까 여기서 상대 수비가 흔들리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배준호와 이강인 이 두 선수가 상대 수비를 얼마나 잘 흔드느냐도 지켜볼 만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배준호와 이강인에게 패스가 잘 가려면 오현규 선수의 플레이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오현규 선수가 올라가 주면서 계속 이제 공간을 찾아 들어가고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오현규의 특징이다 보니까 오현규가 얼마나 저돌적으로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를 끌고 들어가고 그 밑에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 포인트에 이제 이번 경기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 우리가 이라크의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리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이라크의 역습도 어느 정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라크도 분명히 좋은 공격수들이 많고 그리고 지난 경기를 기점으로 후세인이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후세인이 지난 아시안컵에서도 이라크의 정말 핵심적인 공격수였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후세인이 있고 없고의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게 카사스 감독의 축구가 정말 약간은 투박해 보이지만 후세인의 압도적인 피지컬 그 피지컬을 활용한 축구를 너무나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후세인에게 공격을 할 때 한 번에 후세인이 전방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후세인에게 수비 라인 어느 지역에서든 볼을 잡으면 일단 후세인에게 볼을 보내줘요. 근데 여기서 후세인이 수비수와 경합을 할 때 특히나 사실 후세인이 아무리 피지컬이 좋아도 김민재와 경합을 했을 때 김민재와의 경합을 쉽게 이겨내진 못하거든요. 근데 후세인이 볼을 잡든 아니면 김민재가 먼저 볼을 걷어냈을 때 경합 상황에서 볼이 떨어졌을 때 떨어지는 공간으로 세컨드 스트라이커라고 볼 수 있는 자심 그리고 왼쪽에 있는 아민 오른쪽에 있는 바예시 이런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달려드는 패턴이 굉장히 좋습니다. 후세인에게 먼저 볼을 보내주고 후세인이 떨어뜨려주는 볼을 잡아서 여기서부터 공격이 시작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인데 이 장면이 지난 아시안컵에서 일본과의 경기예요. 그런데 이라크가 분명히 수비 라인에서 수비를 하다가 볼을 빼앗자마자 그냥 아무것도 보지 않고 전방으로 뻥 차냅니다. 뻥 차내면 앞쪽에서 후세인이 버티고 있고요. 후세인이 수비수와 경합을 하고 있어요. 워낙에 후세인이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 여기서 버텨냅니다. 볼을 잡을 때 뒤쪽에 있었던 선수가 뛰어나가면서 이 선수에게 볼을 떨어뜨려 주는 거죠. 아주 단순하지만 후세인의 영향력을 알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하게 뻥 차놓고 후세인이 볼을 받을 때 뒤쪽에 있는 선수들이 좋은 공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후세인이 이 공간으로 그냥 볼을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 떨어뜨려 줬을 때 이 세컨 볼을 이라크가 가져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금 공격을 시작을 하는 거죠. 지난 경기였던 팔레스타인전도 마찬가지인데 이 장면을 보면 후세인이 전방에 있을 때 이라크가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에 후세인에게 뻥 차요. 그러면 주변에 있던 선수들이 후세인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후세인은 이 볼을 달려나오면서 머리에 맞추고요. 맞출 때 본인에게 달려오는 선수들에게 그냥 단순히 보고 떨어뜨려줍니다. 그럼 떨어뜨려주면 이 세컨볼을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공격이 시작되는 참 단순한 패턴인데 후세인이 머리에 맞출 때 그 세컨볼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준비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제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첫 번째는 후세인이 제공권 싸움을 편하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경기장을 넓게 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후세인이 우리의 조유민 선수와 이제 아무래도 붙는 장면들을 많이 만들고 싶겠죠. 그래서 조유민에게 붙으면 자심 같은 경우는 김민재에게 붙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장을 넓게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수비 라인에서 전방으로 뻥 차주는데 뻥 차줄 때 중앙에 있는 미드필더 라인 2명하고 좌우 풀백들이 가운데로 많이 들어옵니다. 인버티드 풀백을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측면 공격수들이 넓게 퍼지면서 우리의 수비를 분산시켜 놓고 가운데로 들어오는 풀백들이 중안에서 세컨볼을 받아주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후세인이 수비수들을 순간적으로 분산을 시켜놨기 때문에 한 명의 수비수와만 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으로 뻥 차놓고 후세인이 여기서 제공권 싸움을 할 때 달려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떨어뜨려주면 세컨볼을 가져간다. 어쨌든 이러한 이제 카사스 감독이 영리한 세컨볼 싸움을 잘 거는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보시면 이제 이 장면이 그런 장면인 건데 이 장면에서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넓게 퍼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세인이 가운데 있을 때 세컨드 스트라이커인 자심도 수비수에게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세인이 일단은 1대1 상황이 매칭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좌우 풀백, 왼쪽과 오른쪽 풀백이 좀 가운데로 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른쪽 풀백이 좀 가운데로 들어와 주니까 옆에 있었던 선수와 요 가운데 지역으로 좀 들어와요. 그러니까 후세인이 한 번에 볼이 넘어갔을 때 이 공간으로 떨어뜨려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아까 전처럼 후세인이 떨어뜨려주는 공간이 풀백이 좀 가운데로 들어가는 공간, 그리고 앞쪽에 붙어 있었던 자심이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주는 이 공간으로 떨어뜨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라크가 세컨볼을 가져온 다음에 심지어는 자심이 안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자심이 볼을 받은 다음에 가운데로 풀백이 좀 들어오면서 풀백에게 다시금 볼을 넘겨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풀백이 볼을 잡은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 풀백이 볼을 잡자마자 자심은 뛰어가기 시작하고요. 측면에 있는 바예시는 오히려 측면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가운데로 들어와 있는 이 풀백이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다음 장면을 봤을 때 측면으로 볼이 넘어가고 여기서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는 선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로 들어와 있었던 풀백이 중앙 미드필더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편안하게 앞쪽에 있었던 자심이 뛰어 들어가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일단은 세컨볼 싸움을 가져갈 때도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해서, 그리고 앞선에 있는 선수들이 수비를 분산시켜주면서 후세인의 제공권 싸움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것들도 참 재밌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후세인이 지난 아시안컵 때부터 후세인의 제공권을 활용하는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상대 수비에 풀백과 후세인이 경합하게끔 만들어주는 걸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볼을 잡았을 때도 롱패스를 뿌려줄 때 그냥 뿌려주는 게 아니라 반대편 풀백 혹은 센터백이 볼을 잡는 순간 후세인은 우리의 풀백 쪽에 좀 붙을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풀백과 경합하게 만들고 그 뒤쪽에 있는 측면 공격수는 뒤로 살짝 빠져요. 그래서 롱패스를 뿌려줄 때 아무래도 중앙 수비수와 붙는 것보다는 풀백과 싸울 때 후세인의 제공권이 극대화가 되잖아요. 여기서 극대화를 만들고 볼을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떨어뜨려주는 거죠. 그러면 떨어뜨려주는 볼을 받아서 측면 돌파를 한 다음에 다시금 후세인이 뛰어들어갈 때 후세인에게 크로스, 여기서 득점이 나오는 이런 장면을 참 많이 만듭니다. 이거는 한두 장면 나오는 게 아니라 늘상 이라크의 경기를 보면 반복되는 패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장면만 봐도 후세인이 중앙에 2명의 이제 선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쪽에 있던 선수가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후세인과 다른 방향으로 뛰어나가요. 그러면 당연히 수비수가 두 공간으로 분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볼을 갖고 있는 선수가 대각선을 바라보면서 후세인은 볼을 가진 선수의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볼을 가진 선수가 앞쪽으로 패스를 뿌려줄 때
한 공격수가 측면으로 뛰면서 수비수를 끌고 나가고 후세인은 뒤로 빠지면서 나머지 수비수와 1대1 상황이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후세인이 아예 뒤로 빠져버리면서 풀백과 싸워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롱킥이 넘어왔을 때 중앙 수비수가 아니라 풀백과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뒤쪽으로 측면 공격수 한 명이 뛰어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후세인이 몸싸움 끝에 볼을 가져갑니다. 볼을 가져가고 여기서 심지어 측면으로 돌아뛰는 선수가 있으니까 이 선수를 아무래도 상대 수비수들이 좀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것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후세인이 볼을 가지고 가운데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이게 지난 경기의 득점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유사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장면도 보세요. 볼을 가진 선수가 있고요. 후세인은 볼을 가진 선수의 반대 방향으로 뜁니다. 풀백과 싸우려는 의도죠. 그리고 여기서 롱킥을 하면 당연히 뛰어나가는 후세인이 반대편 측면에서 머리에 볼을 맞추게 되고요. 그동안 뒤에 있었던 선수가 뒤로 돌아뛰면서 세컨볼을 기다리는 동일한 형태죠. 물론 이게 약간은 짧아서 중앙 수비수와 공중볼 싸움을 하는 게 됐는데 이거는 풀백과 경쟁을 하기 위한 코스였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 반대편에 있는 선수가 볼을 잡을 때 후세인이 이번에는 아예 반대로 뜁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후세인과 동일선상에 있는 선수가 반대로 뛰면서 후세인의 수비를 한 명 덜어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롱킥이 반대편으로 뛰어나가는 후세인에게 넣어졌을 때 후세인이 상대 풀백과 공중볼 싸움을 합니다. 똑같아요, 아까랑. 그리고 후세인이 머리에 볼을 맞출 때 뒤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 앞쪽으로 뛰어오는 선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후세인이 머리에 볼을 맞춰서 달려나가는 선수에게 볼을 떨어뜨려줍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후세인이 머리에 맞춰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떨어뜨려주는 이 구도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나온다는 건 분명히 이 후세인을 활용하는 방법 자체를 이라크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거고 카사스가 후세인 활용법을 잘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장면도 보시면 후세인이 가운데 있다가 순간적으로 약간 뒤로 빠져요. 그리고 빠질 때 후세인에게 갑니다. 약간 측면 지역으로 오히려 넣어주는 거죠. 그럼 후세인이 약간 뒤로 빠져서 여기서 머리에 볼을 맞추고요. 뒤로 돌아뛰는 선수에게 볼을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 뒤로 돌아뛰는 선수가 볼을 가지러 가는 거죠. 이 경합을 만들어줬고 측면으로 나가면서 볼을 받은 선수가 수비가 끌려 나오니까 끌려 나올 때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찔러줬어요. 그리고 후세인은 나왔다가 다시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측면으로 볼이 넘어간 다음에 크로스, 그리고 여기서 골키퍼가 잘못 쳐낸 걸 후세인이 마무리하는 이런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만 봐도 지난 카타르 아시안컵 때도 이라크가 후세인의 활용법을 상당히 일관적으로 가져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후세인이 머리에 맞췄을 때 달려들어오는 선수들의 공간으로 잘 떨어뜨려주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고 후세인이 풀백 쪽으로 붙으면서 풀백과의 공중볼 싸움에서 이겨낸 다음에 뒤로 볼을 떨어뜨려주는, 그러면서 측면 지역을 무너뜨리는 패턴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 중요한 건 이명재나 서령우 이 선수들이 후세인과의 경합을 얼마나 잘 해줄 것이냐, 그리고 후세인과의 경합이 이루어졌을 때 사실은 김민재 선수와 경합을 했을 때도 떨어지는 세컨볼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집중력 높게 세컨볼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비를 할 때는 정말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만 조심하면 사실 이라크가 공격력이 엄청나게 강한 팀까지는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약간 후세인의 그 제공권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기 때문에 단순한 면도 있어요. 공격 자체가 좀 단순하고 후세인의 머리에 맞추는 패턴이 아니면 만들어가는 패턴이 약간은 좀 부실한 모습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 경기에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라크의 밀집 수비를 얼마나 잘 무너뜨리느냐, 그리고 후세인을 중심으로 한 이라크의 공격을 얼마나 잘 막아내느냐, 이 포인트가 가장 이번 경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경기까지 승리를 해서 우리가 이 3차 예선의 조 1위를 확실하게 치고 나가기 시작하면 그 뒤의 경기들은 우리가 조금 더 관리를 하면서 쉽게 우리가 3차 예선을 통과해서 월드컵 본선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